세상은 수박. 세상은 이렇게 다수자와 소수자로 나뉩니다.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이 나뉘면 다수 집단이 권력을 잡습니다. 다수 집단을 머저러티라고 하고 소수 집단을 마이너리티라고 합니다. 머저리티는 힘이 있고 마이너리티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나누는 거시적 기준은 성별, 계급, 국적, 인종, 종교, 세대, 언어, 외모 등등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집단을 찾고 인정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거시적인 구분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구분도 감행합니다. 학교에 가면 학번으로 집단을 나누고, 회사에 가면 직급으로 집단을 나누고, 군대에 가면 계급으로 집단을 나눕니다. 학번으로 나눠놓고 나서도 또 중간에 휴학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인간은 이렇게 끊임없이 세상을 나누고 집단을 만드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론 나누는 일은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나누지 않으면 세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매우 크고 복잡하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하나의 손으로 딱 들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계는 수박과 같습니다. 수박을 먹을 때 어떻게 먹나요? 수박은 크기 때문에 아무도 한 입에 먹을 수 없습니다. 수박은 반드시 나누어 먹습니다. 수박을 한 입에 먹겠다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너무 크고 복잡하니까 나눠서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나누는 일은 매우 중요한 방편이지만 나눈 뒤에 특정한 집단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권력 관계를 만들기 시작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일이 문화적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집단을 나누고 또 나누면 어디까지 나눌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한번 해볼까요? 안경을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 여기에는 안경 쓴 사람과 안경을 안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경 쓴 사람과 안경 안 쓴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안경을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별 차이 없습니다. 안경을 썼다고 특이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쓰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안경을 쓰면 기껏해야 눈이 나쁜가 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안경을 썼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시간을 100년 전으로 돌려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1920년대 누군가가 안경을 쓰고 거리를 활보한다면 어떨까요? 뭔가 서양물을 좀 먹은 모던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안경은 조선시대부터 이미 들어왔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편화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선이 일본에 망하고 그 전에 단발령이라는 사건도 있었고 하니 그 당시 안경을 쓴다는 것은 서양 문물을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표지가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표가 되는 것이지요. 자, 여기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남성이 다수 집단인가요? 여성이 다수 집단인가요? 남녀 평등이라는 문제가 여전히 민감하긴 하지만 저는 아직은 남성이 다수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직은 여성이 남성보다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소수라는 말의 의미는 숫자 그 자체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남녀 평등 다 된 것 아니야? 오히려 여성 상위 시대 아니야? 세상 참 좋아졌어. 과연 그런가요?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무언가 업무를 맡길 때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완전히 평등하게 대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이라는 국회의원 숫자만 봐도 그렇고 장관과 차관 등 고위급 공무원 숫자만 봐도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남녀 평등을 더 해야 할까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안경을 썼느냐 쓰지 않았느냐를 기준으로 사람을 구별하지 않듯이 여성이냐 남성이냐를 기준으로 더 이상 사람을 구별하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수준에 이르러야 진정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안경을 쓴 사람을 타자화하지 않듯이 여성이라는 사실만으로 타자화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평등해야 하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느 정도까지 평등해져야 하나요? 이 정도면 장애인이 잘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 큰 노력을 하는 것 아닌가요? 안경을 썼느냐 안 썼느냐를 기준으로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지 않듯이 신체에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구별하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장애인 비장애인이 평등한 세상이 옵니다. 안경은 눈이 나빠서 씁니다. 장애인은 다리가 불편하면 휠체어를 탑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눈이 나빠서 쓰는 안경과 다리가 불편해서 타는 휠체어는 똑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신체의 부족한 부분을 보조하고 도와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경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휠체어에 대해서는 뭔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합니다. 그리고 타자화하려는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물론 완전히 도구의 성격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경은 자기 몸에 걸치는 작은 장치이지만 휠체어는 공간을 좀 더 필요로 하는 이동 수단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리를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나는 눈이 나쁜데 너는 다리가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듯 너는 다리가 나빠서 휠체어를 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여기 눈이 나쁜데 안경을 못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저도 안경을 벗으면 바로 앞에 사물이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눈이 나빠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안경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도와줘야 하지요. 당연히 도와줘야 하지요. 소수 집단과 정체성 다발. 세상은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 다수자와 소수자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다수자이니 다수 집단을 지지하겠다고 말하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소수자이니 소수 집단을 지지하겠다고 말하면 이 또한 당위입니다. 나는 비록 다수자이지만 소수 집단이 함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 집단을 지지하겠다고 말하면 그것은 인간이 지향으로 삼아야 하는 방향입니다. 나는 비록 남성이지만 여성도 함께 잘 사는 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비록 비장애인이지만 장애인도 함께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향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무늬를 아름답게 그리는 인문적 지향이고 문화적 가치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소수자이면서 다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참 바보라고밖에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신이 장애를 갖고 있는데 비장애인의 논리를 지지하고 자신이 여성인데, 남성 집단의 논리를 지지하고 자신이 소수자인데 다수자의 논리를 지지하는 경우입니다. 세상을 여러 기준으로 구분하고 그것에 바탕을 두어 정체성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성별, 계급, 국적, 인종, 종교, 세대, 언어, 외모 등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여기에 뭔가 다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완벽하게 다수 집단에 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체성은 한 가닥실이 아니라 다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를 정체성 다발 아이덴티티 배터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체성 다발이 모두 다수 집단에 속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남성이자 백인이고 기독교인이면서 표준 영어를 구사하면서 상류층이고 정치 권력을 갖고 젊은 세대에 속하면서 훌륭한 외모를 가진 미국인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극소수일 겁니다. 또 다수 집단이냐 소수 집단이냐 하는 문제는 어떤 사회적 맥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은 다수 집단입니다. 그러나 중동 이슬람권으로 가면 기독교인은 소수 집단이 됩니다. 이렇게 상호 맥락에 따라 다수자와 소수자는 전복되기도 합니다. 성적 지향도 있습니다. 이성애와 동성애의 구분도 정체성의 기준입니다. 이런 요인까지 모두 적용하면 모든 영역에서 다수 집단에 속하는 사람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지고 보면 인간은 무언가 소수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중에서도 소수성이 중첩되는 예도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 다수성을 가진 사람은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백인, 남성, 중산층이라는 말로 이를 표현합니다. 남성, 백인, 중산층이라는 말과 대립하는 영역을 생각해보면 여성, 흑인, 하층민이 됩니다. 이렇게 소수성이 중첩되면 매우 심각해집니다. 이런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슬람권 문화에 사는 여성이면서 기독교를 믿고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나이가 많은 흑인 동성애자를 생각해보세요. 바로 이런 소수성의 중첩 정체성을 긴급히 구제하고 돌봐야 합니다. 문화 이기주의와 독단주의. 문화는 아름답고 올바르고 즐겁고 편리함을 추구한다고 말했지만 이들은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가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즐겁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올바름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즐거움이란 인간의 말초적인 즐거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개인의 즐거움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 집단과 사회가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즐거운 세상을 꿈꿔야 합니다. 그래서 즐거움은 올바름과 통하고, 올바름은 아름다움과 통하고, 아름다움은 다시 편리함과 통합니다. 네 가지 가치가 끝없이 순환하면서 메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된 것이 인문과 문화의 가치입니다. 자신의 집단만이 옳다는 생각은 문화 이기주의, 문화 독단주의를 만들어냅니다. 문화라는 개념이 나오고 나서 서양 사람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발견하고 나서 처음으로 꺼내든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라는 새로운 땅을 발견했는데 가보니 서양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어떤 곳에서는 맨손으로 밥을 먹고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삽니다.
서양 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처음 접하고 유럽과 아시아 또는 아프리카, 서양과 동양을 대립시켜 놓고 서양은 문화의 세계이고 동양은 비문화의 세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문화의 반대말을 야만 또는 미개라고 설정했습니다. 야만과 미개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문화의 세계로 진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싹텄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진화론입니다. 문화진화론은 금세 비판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문화상대주의라는 관점이 등장합니다. 문화상대주의는 모든 문화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뭔가 맥락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생겨났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 결과 모든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고 말합니다. 맨손으로 밥을 먹는 문화도 이유가 있고 옷을 다 갖춰 입지 않는 문화도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문화상대주의는 모든 문화가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화에 대한 가치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남성의 성적 유의를 위한 전족. 예를 들면 중국의 전족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당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20세기 초반까지 1000년이 넘게 이어온 문화입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발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다 자라서 성인이 되더라도 발 길이가 150mm가 넘지 않게 합니다. 요즘 신발 살 때 150mm라고 하면 어린 아이의 발 길이입니다. 일부러 발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 자라야 하는데 꽁꽁 묶어두었으니 살이 앞으로 자라지 못하고 위로 자랍니다. 살이 위쪽으로 부풀어 올라서 마치 하이힐을 신은 모양처럼 삼각형이 됩니다. 전족이라고 하면 많은 분이 여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풍습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다 속설에 불과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족은 남성의 성적인 유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문화입니다. 특히 네덜란드 외교관으로 중국 문화에 관해 조예가 깊었던 로베르트 반 훌리게의 주장은 충격적입니다. 그는 당나라의 적인걸에 관한 소설을 15편이나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지은 중국 성풍속사, 선사시대에서 명나라까지라는 책을 보면 전족에 관한 조사 결과가 적나라하게 펼쳐집니다. 중국 남성은 전족을 성적 유의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오감을 모두 이용했습니다. 전족을 한 여성은 허리가 고추 펴지면서 가슴이 앞으로 돌출됩니다. 그런 자세로 걸으면 발이 작아서 뒤뚱거리게 됩니다. 뒤에서 보면 엉덩이가 뒤뚱뒤뚱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각적으로 좋아했다고 합니다. 작은 신발을 신고 걸으니 걸음마다 또각또각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청각적 즐거움을 누렸다고 합니다. 전족을 침대 위에서 만지면서 촉각적 만족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전족을 감싼 천을 풀면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후각으로 그 냄새를 즐겼다고 합니다. 발을 칭칭 동여매어 놓고 있으니 발바닥과 발가락이 이어지는 부분이 살이 부드러워 물러집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해바라기씨나 건포도 등을 넣어 놓았다가 침대 위에서 그걸 꺼내 먹으면서 미각적 즐거움을 누렸다고 합니다. 전족은 이렇게 엘리트 귀족 남성이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해서 오감으로 쾌락을 즐기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여성 해방운동은 서양의 투표권 획득과는 달리 전족 해방운동 또는 하늘이 내린 발을 지키자는 천족운동에서 시작됩니다. 문화상대주의의 논리. 문화상대주의라는 입장에서는 이런 문화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족도 특정한 맥락에서 인정해야 하는 문화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과연 그런가요? 문화상대주의를 통해서 토론할 수 있는 사례는 세계 곳곳에 많습니다. 대만 원주민 중에 아타얄족이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이 종족은 성인이 될 때 얼굴에 V자 형태의 문신을 크게 새깁니다. 남성, 여성 구분 없이 문신을 새겨야만 어른으로 인정받습니다. 여성에게는 배틀을 잘 짜는 사람이라는 표상이 되고 남성에게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표상이 됩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면서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 문신이 금지됩니다. 얼굴 정면에 새기는 문신이 비문화적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 원주민은 최근 문신이 전통문화라면서 이런 풍습을 부활시켰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보신탕입니다. 브리지트 바르도라는 프랑스 여배우는 한국의 보신탕 문화를 가리켜 미개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문화진화론의 프레임입니다. 문화상대주의라는 관점으로 보면 보신탕도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보신탕 자체를 인정하는 편이 문화상대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신탕 먹는 문화를 줄곧 장려해야 할까요? 역동적 문화상대주의. 문화상대주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문화상대주의를 말할 때 보통 공간적 차이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시대의 다른 공간만을 상대적 영역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시간적 차이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지면서 문화는 상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전통문화인이 무조건 옳다는 관점이 힘을 잃습니다. 예부터 내려오는 풍습과 문화라고 하더라도 시대가 바뀌면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강아지를 마당에 두고 아무렇게나 키웠지만 이제 강아지는 거실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반려동물이 되었습니다. 강아지에 관한 생각이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신탕에 관한 생각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상대주의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를 역동적 문화상대주의라고 부릅니다. 역동적 문화상대주의는 시간이라는 축을 보완합니다. 옛날 문화라고 해서 반드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문화란 인간의 삶을 더욱 나은 상태로 변화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가치 평가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상대주의라는 입장을 역동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니 문화란 윤리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인간의 삶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집니다. 그러나 특정한 문화가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그른 것은 아닙니다. 문화상대주의, 특히 역동적 문화상대주의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물과 같은 문화. 그러므로 문화를 비유적으로 정의하면 물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은 흐릅니다. 문화도 흐릅니다. 문화는 고정불변하지 않습니다. 고정불변한다는 말은 본질적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문화는 본질주의적 현상이 아닙니다. 문화가 본질주의적이라면 전족도 문신도 개고기도 모두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문화는 물처럼 흐르기 때문에 바뀌어야 하고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물은 흐르면서 다른 물과 만납니다. 문화도 흐르면서 다른 문화와 만납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모양이 바뀝니다. 동그란 그릇에 넣으면 동그란 물이 되고 네모난 그릇에 넣으면 네모난 물이 됩니다. 물이 쉽게 물들듯이 문화도 물듭니다. 물 위에 어떤 색깔을 섞느냐에 따라 바뀌듯 문화도 색깔이 바뀝니다. 문화는 이처럼 가변성이 뛰어납니다. 이런 현상을 구성주의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화는 구성됩니다. 지역과 시대와 사람에 따라서 다른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문화란 결국 흐름입니다. 고정불변하는 본질적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삶의 양상이 변할 때마다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액체적 사고. 그래서 유연한 사고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는 액체적입니다. 문화를 공부하려면 이 액체적 사고가 중요합니다. 액체는 고체와 다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고체가 고체와 부딪히면 충돌해서 서로 상처가 납니다. 하나가 깨지거나 흠집이 납니다. 둘 다 딱딱해서 변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고체끼리 부딪히는 것은 다르게 보면 세상을 이원 대립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고체의 논리는 흑백 논리로 옳고 그름으로 세상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액체가 액체를 만나면 서로 스며들면서 뭔가 새로운 현상을 창조합니다. 유연하게 바뀝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액체적으로 사고하고 액체적으로 감정을 발산하고 액체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할 때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입장을 모두 절충하는 방식을 잘 활용합니다. 인간은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틀릴 수 없습니다. 문화가 올바름을 지향한다는 것은 절대적 올바름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화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액체적으로 사고하면 그것이 바로 더 나은 문화를 만드는 방법을 추구해야 합니다. 문화는 연결입니다. 물처럼 흘러가는 문화는 반드시 다른 요소와 연결됩니다. 인간의 삶은 연결입니다. 흐르지 않고 연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연결과 흐름을 통해서 삶을 만들어갑니다. 바닷물이 흘러서 하늘의 공기와 연결되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흘러 구름과 연결되어 비를 머금고 비가 내려서 다시 땅이 물을 빨아들이고 그 물과 나무 뿌리가 연결되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은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인간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먹고 나서 잘 배출해서 순환함으로써 자연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을 바로 신진대사라고 합니다. 새로움과 낡음이 서로 대체한다는 말입니다. 낡음이 물러나면 새로움이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사라는 한자는 쇠퇴하다, 물러나다, 시들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신대진사 또는 진사신대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인간의 몸에서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져야 건강할 수 있듯이 우리의 지구도 그렇게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도 흐르고 전기도 흐르고 에너지도 흘러서 순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사회도 신진대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해야 하고 석사과정을 졸업하면 박사과정을 가야 합니다.
석사 과정이 좋다고 학위 논문 안 쓰고 졸업 안 하면 신진대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진대사는 결국 문화의 흐름이자 연결입니다. 이 흐름과 연결을 통해서 인간은 중요한 삶의 가치를 만듭니다. 그래서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나는 생각이 잘 안 바뀌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이렇게 말하면 그 삶은 참 힘들 겁니다. 문화는 흐름, 연결, 변화라는 중요한 가치를 구현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세계, 더 아름답고 올바르고 즐겁고 편리한 세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